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서 121페이지 납세무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있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배우자요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일단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로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 유상취득한 거로 보는 경우를 또 바꿔가지고 무상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다음 중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무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요. 어떤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요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막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예. 그러면 공매 경락 때문에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 입증이 되니까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공시가 되니까 등기하니까 다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 여러분들, 자 교환으로 취득했으니까 무상 취득이 아니라 보다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유상 취득을 봅니다.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또 열거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먼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아들의 소득이 입증된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또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아들이 자기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받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 그 밑줄을 긋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요. 첫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이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 본다는 거.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자, 키워드의 밑줄입니다. 공매 경매 밑줄이요.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 밑줄이요. 자, 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 3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밑줄.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밑줄. 대가 입증이 되고요. 또 4번 대가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기업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여기 밑줄이요. 취득자 소득이 증명 밑줄. 또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밑줄이요. 해당 부동산 취득한 경우. 또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여기 밑줄이요.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역시 또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포인트고 달달달은 못하더라도 이해하면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대가 입증되는 경우를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요. 122페이지입니다.
10번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수익에 대한 유상취득이죠. 요거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는데 그때 할 때 지난 기본이론 때처럼 양도세 할 때 여기 다시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우리가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미 줄이 다 거져 있어야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말씀드릴게요. 11번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의제 이걸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의제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아까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이 내용이 있죠. 같은 해에 같이 신설이 됐어요. 같은 해에 같이 신설이 됐는데 세 개가 나란히. 근데 9번하고 10번 내용은 시험에 몇 번씩 나왔는데 요 11번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것을 압축해가지고 지문으로 만들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10번은 여러 번 나왔는데 얘만 안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의제예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3명이 있었는데 자, 갑을병이 있습니다.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협의에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요 3명이 공평하게 삼형제가 상속재산을 자, 협의에서 분할로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 협의에서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되고 상속인 각자 갑을병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고요. 또 취득세 세율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있죠. 저도 작년에 2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코로나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임종도 못 지키고 일주일을 그 병원을 저희들이 자식들이 계속 가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 끝나고 노원에서 이렇게 강의 끝나고 가다가 있죠. 가다가 밤에 그 원래는 면회 금지지만 그냥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 의식이 이제 그 잘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계실 때 손 한번 손 한번 잡고 살짝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면회 그 코로나 할 때 막 터지고 그러면서 면회 금지가 돼가지고 그때 임종도 못 지키고 아버지 그래서 평생 한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거의 아버지를 생각 안 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다 장치를 만들어놔가지고 내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컴퓨터 킬 때, 끌 때 뭐 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1년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늘 그립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또 정신없이 막 그 일정이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막 지나가고 그럴 때도 있긴 있는데요. 이 마음속한 큰형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또 생각하다가 일상에 또 막 매몰돼서 생활하다가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간절히 나서 술 한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우리가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눴지 않냐. 이게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가지고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막내한테 꼭 더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에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럴 때 종전 지분보다 감소한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 초과취득하는 부분은 병은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상속재산이 협의에서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됩니다. 이 재분할로 초과취득하는 부분은 있죠. 이것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다른 건데 물론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또 보기 전에 일단 한번 여기 보세요. 상속 개시된 후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협의에서 분할로 나눠가졌고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갑을병이 납세문자가 되고 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다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요.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꾼다 그러면 뻔하죠. 뭐 이거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곳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가 안내. 자, 여러분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 6개월 내에 이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어요. 자,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제가 왜 이 스토리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얘기했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에 만약에 재분할이 있고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러면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때는 뭐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하여튼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치거나 이런 경우는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뭐로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두 가지가 더 있지만 그냥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 없고 첫 번째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요. 11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세 번째 줄부터 바로 볼게요. 협의하에 재분하는 결과 자 여기 밑줄이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포인트고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1번만 밑줄이요. 지방세법 20조 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이게 뭐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6개월 내에요.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밑줄이에요. 이런 경우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뭐로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요. 요건 또 작년에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봅니다. 올해 작년에 개정세법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떤 얘기냐면 택지공사가 준공이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택지공사가 준공이 된다? 그러면 논밭이었다가 택지로 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택지공사가 준공이 된다. 자, 그러면 준공된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토지 가치가 논밭이었다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그 가액의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됐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이제 쫙 이제 평평하게 밀어놨어요, 땅을.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즉 조경공사를 하거나 도로 포장 등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토지 가치가 즉 뭐 소나무 멋진 것도 심어놓고 뭐 하고 막 돌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면은 토지 가치가 또 한 번 증가한 거죠. 택지 맨 땅 평평하게 밀어놓은 데다가 그런 조경공사 등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면 토지 가치가 또 증가잖아요.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될 때 누가 납세자가 되느냐 이런 조경공사 등을 했을 때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만약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예를 들어서 뭐 1-1 공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조경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부속 토지 내에서요.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자, 정원이나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때 또 토지 가치가 증가하는데 이때는 누가 납세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취득자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 여태까지는 작년에 개정된 건데 그 전까지는 어땠었냐면 요 부속 토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사 등이 있었을 때도 누가 납세무자였냐면 토지 소유자였어요. 그러면 아니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 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이 부속 토지 조경공사 등이 있어가지고 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구별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고. 그런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건축물 건축이 수반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즉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냐? 그럼 누가 납세무자예요? 토지 소유자고요.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이런 게 있었을 때 누구고? 건축물 취득자고. 이렇게만 구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교재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이요. 동그라미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등, 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봐. 토지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자, 또 밑줄입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줄이 여기까지. 그리고 읽어볼게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밑줄은 여기입니다.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구고요? 건축물 취득자고. 그런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나오면 뻔하죠. 뭐 시험 출제한다. 자, 그러면 자 출제한다 그러면 뻔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토지 소유자 납세무자인데 이거는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자 토지 소유자 납세무자입니다. 세율도 사실은요. 요거 이제 나중에 특례 세율 적용되는 건데 지금은 세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부속 토지 이외 부지 내에서 도로 포장이나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무자인데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세율도 이때는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2.8% 건축물 신축하면서 생긴 거니까요. 2.8%인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자, 부속 토지 내에서 도로 포장 등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꾸면 뻔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이 두 바꾸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데요. 어떤 거냐면 신탁법 중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을 배웠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그랬을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가 있고요.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하게 되면 먼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이죠. 대외적으로 소유권만 이전했지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뿐이죠.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맡았다고 돌려줘도 되니까 얘도. 근데 이제 이 얘기예요.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 그러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새로운 위탁자 있잖아요.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취득했는지 잡으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 경우에도 새로운 위탁자는 자, 취득세에 납부하는 무가 없다. 또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하고 10번 이런 것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여러분 9번, 10번이 아니라 11번하고 12번하고 13번 11번, 12번, 13번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들 안 나왔던 것들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은 여러 번 나왔고 11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12번 작년에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13번도 또 시험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내기 좋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다만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위탁자 지위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밑줄이요. 123페이지 13번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그 다음에 다만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로 또 문제 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보니까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어업권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이런 거 포함하죠? 이런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제외한 틀렸습니다. 2번 건축물 중 조작설을 비롯해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건물주 납세의무자 되는 거.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X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뭐예요? 간주, 의지하잖아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채무에 해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공부했던 분들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익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을 한 거로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배웁니다. 넘어가시면 124페이지 04번의 취득식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식을 볼 것이냐. 취득식이요.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취득시기는 별표씩 큼지막하게 2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납세의무자는 별표 3개 했었죠? 네. 자, 그리고 4번 테마 취득시기는 별표씩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이 취득시기는 시험에 뭐 최근 같으면 28회 나왔고 30회 나왔습니다. 30일에 안 나왔고요. 그러면 32회, 33회는 또 나올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시기 어느 때를 취득시기를 볼 것이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데요. 취득세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예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죠. 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것이냐. 그래서 신고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고개 또 다시 드시고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스트레칭. 아이고 차.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또 좌로 다시 한번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기지개도 다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만세 한번 부릅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금요일이면 이제 슬슬 또 이제 금요일이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살아오신 분들은 금요일이면 이제 또 이제 피로가 이제 쌓일 때고 또 그렇지만 또 주말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한데 하여튼 한 주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힘내서 또 한번 보시면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상 신고된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보겠습니다.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 거래할 때 계약하고 나서 한 60일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등기는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된 취득이요. 요거는 계약상 잔금지율 취득시로 한다고 하는 건데 해석상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게 법령 명칭은 지금하고 좀 다른데 예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지출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이 있다고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 적이 있냐면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된 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요. 어떤 때는 개인과 매매인데 똑같은 매매인데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계약상 잔금 지급부터 60일에 신고 납부라고 하고 근데 어떤 때는 계약서 상관없이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라고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바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질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데 자 신고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21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잔금 치르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입증이 되고요.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기록 다 남아있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단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수많은 한 해 동안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은 정식 재판 절차를 끝까지 가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 절차 속에서 대부분 다 걸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서 판사가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재판은 계속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쟁점은 다 이미 다 정리가 다 됐는데 액수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씩 두 분이 좀씩 저 원고 피고 측에 좀씩 양보해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저 하고 재판 끝냅시다 해서 화해 권고안을 냈어요.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럼 조수에 기재하면 절차 종결됩니다. 인락 자 피고 쪽 불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거 해봤자 이거 명백하고 당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 상대방 여기서 주장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끝냅시다. 받아들이면 인락 받아들이면 조세 기자면 절차 종결되고 포기 권리 제기했는데 분쟁에 당사자 불러 모아서 그쪽 원고 쪽 불러가지고 이거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다.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해서 포기하거나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세요. 대충 들어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왜냐면 그냥 조정한 절차에서 조정해서 그냥 끝낸 거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사실상 잔금지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해 조소는 사실상 잔금지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실상 잔금지율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얘는 객관적으로 사실상 잔금지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지율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이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와요. 자,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았다. 또 어떤 A 법인과 B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인이 나오면 이 법인의 법인 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냐?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효하는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제2에서 그러면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공판법입니다. 그래서 국수공판에 관한 법. 자, 그래서 국수공판법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효하는데, 자,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 앞에서 국수공판장 이러면 배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국수공판장 아니고 국수공판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거 오래됐는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2000년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막 이런 무렵에 제가 동탄 일기 신도시 거기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학원에 온 지 이번에도 그런 분이 우리 있었나요? 노원에서도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남짓 됐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2달 정도 됐는데 전국모의고사 딱 봤더니 6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번 전국모의고사 3월 전국모의고사 제가 이제 세법 출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점수가 만약에 60점 정도 넘으신 분들 계시면 그냥 2학년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근데 작년에 아까 떨어지신 분들인데 60점 넘으니까 당연히 2학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난 처음 공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재수 없어 이러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는 계속 지금 11월부터 와가지고 저 모의고사 봤더니 나는 30점, 40점 깔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수강생 하여튼 여기 보세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는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지비. 대답해 보세요.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등기일 아니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시기라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배웁니까? 국수공판법. 그러는데 그 수강생만 국수공판장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웃은 그런 얘기예요. 자, 2학년이고 뽀록 나셨죠? 자,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요.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 등록을 해요. 그럼 어느 때를 취득시효 하냐면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효 합니다. 그 등기 또는 등록일.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도 여러분 맞다고 그랬죠. 맞는지 보세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요. 맞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일이죠.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이날이니까 중 빠른 날 맞았고요. 또 시험에 최근에 30페이지 때 나왔던 것이 지문에 공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취득 시기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1.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일반적인 취득이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적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밑줄이죠. 그 계약상 잔금지비래요. 밑줄. 가로도 밑줄입니다.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 등기일 아닙니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요건 어떤 거냐면 제목을 달아 놓으셔야 되는데 계약 해제죠, 여러분들. 제목을 달아 놓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달아 놓냐면 계약 해제라고 제목을 달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계약 해제요.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을 해당 취득물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요. 계약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야지 만약에 시험에서 등기가 된 경우라도 또는 등기한 후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느냐? 서류를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참고서로 봅니다. 화해조서, 인납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이런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기간은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취득세에서는 딱 하나 예외가 있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60일. 다 60일.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하여튼 이런 서류에서 입증될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교재 유상승계 취득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이죠.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별표시하고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땐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쫙 밑줄이고요. 서류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양가로 2번 사실상 잔금지비리 취득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비리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인지 머리 글자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 외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 동그라미, 판결문 동그라미요. 다만 또 비추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판결문에서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이라는 객관적인 취득은 어떻게 해옵니까? 국수, 공판, 법입니다. 125페이지 연부취득의 경우입니다. 연부취득이요. 우리가 월부로 뭘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을 갚아 나가는데 연부로 뭘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해 지급하는 건데 연부취득 나왔다 그러면 이거 봅니다. 물론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즉 면세점 적용될 때는 연부취득 규정 적용하지 않고요. 연부취득은 원칙적으로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닌데 어떤 얘기냐? 되게 연부거래를 하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연부거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연부거래를 하는데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갖고 5년, 10년에 걸쳐서 연부 매매계약 하겠습니까? 아니지. 대개는 뭐 단위가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요.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1년 만약에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계약서상으로는 3월 10일 날 연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 이때부터 취득세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 계산할 때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 해에요. 첫 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 사실상 지급된 이 사실상의 연부금액 있잖아요. 요 8억 원,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월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도 또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해서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5년 동안 한 번에 55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뭐하여?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분할 납부는 아닌데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을 한다. 아닙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 나오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연부거래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뭐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실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얼마, 실제 연부금 지급된 건 얼마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봅니다. 등기등록일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 봤던 양가로 1,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리고 중빠른 날 이런 표현도 주의하시고 중요기출 문제는 지난번 기본 이론 과정 때도 풀었네요.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 단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 법인장부에서 입증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자, 개인이 아파트를 기업번 유형이요.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개인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자, 개인 간 유상 취득이니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bil. 그러니까 언제예요?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봐야죠. 양도세나 취득세나. 봤더니 등기 접수일이 더 빨라. 11월 18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은 11월 18일입니다. 니은번 개인이 아파트를 니은번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했고 법인장부로 입증됩니다. 객관적인 거래죠? 국수공판법. 그러니까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일이 빠른지 봐야죠. 봤더니 등기일이 더 늦어.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9월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를 봅니다.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보조단 오른쪽을 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계실, 즉 상속은 상속계실,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밑줄입니다. 증여는 낙성분류 시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여는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증여는 낙성분류 시 계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 진짜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넌 이것도 사업 실패했다고 뭐 소문 쫙 났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야,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줄까? 청약에 의사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친구야, 사업 실패했다고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다. 내가 옛날에 힘들 때 네가 나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너 이것밖에 못 도와서 미안해. 친구야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 수락한 거죠? 그래서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증여는 이렇게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그러면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룻밤 자면 전 재산은 많은 것 같고 반만 하겠습니다. 뭐 반에 반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등기일 아니라는 거 주의해요. 원칙은 계약일입니다. 상속,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유증계실이라는 것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냥 참고예요. 이거는 아까 금방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이런 거는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을 등기로 하고 그런 건데 이건 그냥 얘기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하여튼 요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이거.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공부했던 분들,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했습니까? 증여받은 날. 오, 좋습니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효했습니다. 증여받은 날.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안 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뭐 부동산 등기일, 동산 인도를 의미하는데 그냥 증여받은 날로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서로 뒤바꿉니다.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릴게요. 하여튼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효하고 상속 개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여기 또 비추입니다. 요 다만 요거 뭐냐면 계약 해지에 관한 거예요, 또 이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28회 때 나왔었는데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고 역시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근데 또 똑같아요. 등기한 후 또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등기가 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서류냐? 달달 외울 건 아니고 한번 보면 됩니다. 자, 화해 조서, 인락 조서, 공정증서, 또 법령이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요. 여러분,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입증되는 그 서류에서는 4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입증 서류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더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등에 따른 뭐 계약 해제 신고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서류에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 등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교재 12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시 밑줄입니다. 해당 취득 물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제목은 계약 해제라고 달아 놓으셨어야 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고요. 자, 어떤 서류에 입증되는지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양가로 2번 예외.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번에 건축물 봅니다. 자, 요거는 건축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건축물 건축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전에 잠깐만요. 하여튼 이런 지금까지 뵀던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인데 요거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미리 볼게요. 자,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이혼할 때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하고 그럴 때 대표적으로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야. 30회 때 그냥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남편에서 내 명의로 뭐 한 날?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이다. 이런 거 한번 또 눈에 익혀둡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건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개수로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 취득세 상취득시는 언제냐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빠른 날을 취득세 상취득시로 합니다. 그럼 다시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근데 이 사용승인서에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나 도정법에 따른 준공인가증, 그 밖에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이런 서류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을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 이렇게 나오거나 이때 내주는 날의 의미는 보세요.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입니다.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을 잘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교재 거기 126페이지 3번 건축물 건축에서는요. 밑줄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밑줄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2줄 내려와서 중간에 내주는 날을 내주는 날 밑줄 그리고 아래로 2줄 내려와서 맨 끝에 과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봅니다. 이것도 28회 때 나왔었던 건데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다는 거 어떤 얘기인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제는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식입니다.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요. 이거 바꾼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은 날에 다음 날이다. 이러면 틀려요. 다음 날 아니고 사용검사 받은 날. 다음 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렸네. 소유권 이전 고실 그럼 틀려요. 소유권 이전 고실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 고실, 환지 처분 공고일 이런 거 나면 항상 다음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28회 시험 때 취득시기 지문은 굉장히 지문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지문 긴 거 이거 나왔었는데 그때 어떤 수강생이 합격생분이 얘기하기를 포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얼핏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지문에 딱 보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대요. 다음 날.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다음 날이 없어. 소유권 이전 고실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소유권. 그래서 다음 날 생각나가지고 아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딱 해서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잘 들어놓으면 중독성이 계속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험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른단 말이죠. 다음 날 이게. 그래서 사용 검사는 받은 날이고 다음 날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나 환청 공고일 이런 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면 항상 뭐 다음 날 이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또 밑줄이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 그 아랫줄 사용검사 받은 날 밑줄이에요. 이건 다음 날 아니라는 거. 근데 동그라미 2번 도정법 규정에 따른 또 밑줄이요. 재건축 조합이 밑줄 또는 그 아랫줄 끝에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소규모 재건축 조합 등을 하면서 또 밑줄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 그 아랫줄 맨 끝에 126페이지 맨 아래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날 요거 소유권 이전 고실 하면 다음 날 확인하고 그냥 사용검사 받은 날은 사용검사 받은 날 요거 다음 날 아니라는 거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127페이지 토지 원시 취득입니다. 여러분 자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28회 때는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공사준공 인가일인데 제가 원칙만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공사준공 인가일인데 등기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등기이 아니라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이거 등기가 아니고요. 근데 예외는 뭐 이해하면 돼요.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거고.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거요. 자, 그래서 중 빠른 날. 자, 이게 예전에는 원칙 사실상 변경일 예외적으로 불분명하면 공부상 변경일 이랬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바꿔내면 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면 틀려요.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예외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꾸 뭐 달달달 어지로 막 처음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외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꾸 기회 될 때마다 봐가지고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니까 127페이지 토지 원시 취득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밑줄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등기일 아니라는 거. 다만 단서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 중 빠른 날. 6번은 됐고 7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밑줄이에요.
8번은 아까 PPT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민법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그 취득물건에 언제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 남편에서 내 명의로 등기한 날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무자 취득시기 다 봤고요. 이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도 역시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취득세에서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항상 또 출제 안 되더라도 항상 출제 1순위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세표준 별표 3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